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4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고재열 기자와 함께 그리고 김준일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좀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재열 네. 기자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전반적으로 북한은 성공했다고 주장하는데 네. 그 정도로 충분히 성공했다라고는 아직은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네. 그래서 ICBM이라고 하면은 사거리, 재진입, 유도조정, 단분리 등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사거리를 지금 7,000에서 8,000km 정도 평가했는데 그 사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그리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보다는 북한 측이 좀 유의미한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진입에 대한 부분은 그 뒤에 궤도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공 여부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궤도가 예상 궤도로 계속 갔기 때문에 이것은 재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일정 정도 유의미하게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단분리 부분은 북한에서 그 화면까지 보여줬으니까 단분리가 이제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도 조정 이제 마지막에 어떤 그런 궤도 조정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저 부분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성공을 하고 마지막 성명에 이 한 문장이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좀 정치적인 해석도 있겠지만 주변 국가 안전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사된 방향에서 떨어진 방향까지가 국제법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타격을 했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유의미한 성취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소형 핵탄두를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미사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엔진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이 엔진에 관한 부분에서 북한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고체 추진 엔진, 고체 연료 엔진 그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이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단 분리 방식으로 1단 로켓 쏘고 그다음에 2단 로켓 이렇게 가서 발진하는 방식이었는데 북한이 실험하고 있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미사일 몇 개를 묶어서 엔진 몇 개를 묶어서 2개 혹은 3개, 4개까지 묶어서 쏘는 방식. 이렇게 하면은 이 미 본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방식이 아니었으니까 이 방식으로도 곧 발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미사일 기술은 우리나라 기술보다 앞서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김준일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고재열 기자 상세하게 지금 짚어주셨는데 우리 군 당국이 보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기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군에 지금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 당국에서는 보통 이제 2, 3년 정도를 이제 뒤면은 완성할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지금 아까 전에 고재열 기자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요 지금 1년의 미사일 그 발사에 대해서 좀 흐름을 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5월 14일 날 화성 12형이 발사됐지 않습니까? 그게 원형이 KN-08이라는 원형이에요. 이게 2015년인가 그때 열병식 때 쭉 지나가면서 이제 큰 보여줬거든요. 그 미사일 그 트럭에 실어서. 근데 이게 3단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추진하는 거였어요. 근데 화성 12호는 2단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거리가 얼마냐면 12,000km라고 북한이 발표를 했어요. 12,000km면은 워싱턴까지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3단이 아니고 2단으로 했기 때문에 사거리가 훨씬 짧아졌죠. 그래서 한 4,500, 5,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실험을 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이 테스트를 해보는데 현재 2단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으로 이제 됐고 3단을 제대로 실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 방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거를 이제 조만간 3단을 하는 방법을 이제 실험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재진입에서의 어떤 그 미사일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번에 검증이 됐다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핵탄두의 소형화는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 규모로 봤을 때 핵탄두의 소형화는 수소폭탄급이 되어야지만 이게 핵탄두의 소형화가 가능한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북한이 가능하지 않은 그
어떤 폭발의 진동이나 이런 걸로 규모로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현재까지는 정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핵실험을 거쳐서 이거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거리가 되고 핵탄도 소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실질적인 이제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바를 이렇게 쭉 꽤 맞추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뭔가 좀 어설프긴 어설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지금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언급을 안 했지만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도 북한이 상당한 성취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만큼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잠수함 자체의 크기를 늘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 부분인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성취를 이루고 있어서 정말 늘 우리가 예상할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진화하는데 2, 3년은 걸릴 것이다 했을 때 그것을 단기간에 단축하는 모습들이 지금까지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방식에서 성취를 이루면 그게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정쟁의 중간에 서기도 합니다. 이런 개발 비용들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왔겠느냐. 남북 경협에서 자금이 나왔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무기 전문가분이나 북한 전문가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틀린 말이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하는 것은 자체 기술로 다 만들고 자체 부품을 다 조달하기 때문에 돈 드는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북한이 이 자금을 다 어디서 끌어다 썼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안보의 왜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보다 좀 더 전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거나 그런 하겠죠. 것들을 전혀 없이 보면 과정들 보면은 이제 북한에서 밝히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추론하기로는 뭐 이를테면은 뭐 잠수함에 관한 부분도 해킹을 해서 그런 도면을 빼내서 그걸 만들어봤다 뭐 하거나 하여튼 대부분의 방식이 그런 그 주변국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여기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북한 일상의 전반적인 기술과 봤을 때는 괴리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일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를 이철희 의원하고도 했습니다만 사드로서는 ICBM을 요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까 스피드 이야기, 속도가 있기 때문에 ICBM은 한 20마일 정도로. 그러니까 사드가 이제 특징이 종말 단계, 그러니까 발사된 뒤에 나중에 된 부분을 이렇게 타격하는 방식이어서 사드의 장점은 이 발사된 미사일의 후면을 캐치하기 때문에 이 미사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페이크인지 탄두에 정말 이게 실려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나중에 타격하기 때문에 종말 단계라서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는 20에서 보통 24까지도 보더라고요. 음속이 24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기 타격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 2만 대도 그냥 그 소리를 뚫는 뻥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죠. 20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네요. 자, 이제 향후 대응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머지 시간에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이 오늘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도발로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병행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제재와 대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완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이
ICBM 발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 이게 이제 기조였고, 핵 문제에 대해서도 압박과 설득, 이것은 이제 병행, 압박과 대화의 병행,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기조인데, 당분간은 대화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독일 방문 및 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성공적인 방미에 이어 그간의 정상 외교 공백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안보회의에서 발언 내용, 그리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이야기,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셨는데요. 이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대북 기조 변화가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대북 전략과 전술로 나눴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전략을 바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까? 전략이란 거는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동결하면 거기서 대화를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비핵화를 이루겠다. 이제 그런 그 큰 전략이 서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양해를 구해낸 것인데 그 부분을 바꿀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전술적으로 지금 이제 북한이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극단적인 방식을 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국내외에 우려도 있고 하니 이 부분에서 지금 바로 운전석에 앉았다고 해서 지금 바로 시동을 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이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았단 말이야? 그럼 한번 해봐 해놓고 타이어를 하나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타이어를 끼고 가야 되는 그 정도의 어떤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잘하는 것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까지의 조건을 내걸어서 하나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협상에 앉겠다라는 그 부분에서 이미 절반은 얻고 가는 그런 북한이 협상을 잘하는데 그 부분에 그런 어떤 북한의 협상술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주변 국가 안전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라고 이 발표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그 기술력을 과시하기는 과시하되 지금의 어떤 그 대화 국면 자체 판을 다 엎겠다, 흔들겠다 그 정도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 예, 일단 그 한미 정상회담의 이제 공동 그 성명서를 보면은요. 이제 한미 방어 태세를 통해 압도적 억제력을 강화해 북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우리는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할 뜻을 같이 했다라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요 기조를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제재와 대화를 하겠다라는 거고 같이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대화의 시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고재열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전략 자체가 바뀔 만한 상황은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도발은 어떻게 보면 상수거든요. 상수.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이고 주기도 짧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바꾼다기보다는 그 강원 양측의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바로 이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미 합동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내준 거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겠다 하지만은 지금은 아까 말이 나왔지만은 대화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강하게 대응을 하고 다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뒤에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외교 전술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전략은 그대로 두고 전술적인 어떤 뭐 이렇게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말씀 같은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셨잖아요. 레드라인 넘게 되면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다. 이건 이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겠죠. 아까 말씀하신 당근과 채찍인데 쉽게 말하면 굳이 우리가 당근보다 채찍적으로 가야 될 것까지 북한이 유도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식을 보면은 일단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던 전략적 인내 방식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실패했다고 인정했죠. 이제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첫 번째로 취했던 방식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속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압박을 못했다라고 중국에 지금 사인을 주고 있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배드가이 역할은 중국에 맡긴 것이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자원해서 그러나 우리가 일단은 동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까지 이끌겠다 해서 국가의 역할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맡았기 때문에 어떤 큰 기조에서는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할 역할보다는 다시 미국이 직접 혹은 중국을 통해서 압박하는 그런 그 역할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금 우리 고재열 기자가 중국 이야기를 했으니까 중국은 어떻게 나올 거로 보세요? 김준일 대표. 예, 기본적으로 중국도 이제 성명을 발표했죠. 이번에 미사일 발사하니까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본적으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어떤 외교는 이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거가 기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의 붕괴나 남한의 흡수 통일이나 아니면 북한의 뭐 전쟁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요. 현 체제를 이제 유지해서 동북아의 어떤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막 나가는 이런 도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그렇다고 미국이나 남한이 한국이 이제 어떤 강하게 공격해오는 것은 보호를 하고 약간 이중적인 지금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5월 14일 날 그 화성 12호를 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중요한 그 포럼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포럼에서 이 포럼이 이제 주목을 못 받게 된 거죠.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 때문에.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굉장히 불쾌함을 표현을 하고 심지어 이제 황구시보 같은 관영 매체들이 아예 보도를 안 해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싶은데 요즘 북한이 좀 소위 말해서 튀는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중국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중국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어떤 전략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국이 이제 아까 운전 때 말씀도 하셨지만 대북 문제를 주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의 역할로 한정된 주도일까요? 아니면 배드가의 역할도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의미를 포함하는 주도 역할.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단호함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질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계속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 제안을 하고 어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태권도 남북 태권도 교류에 이제 대통령까지 가서 또 북한 대표단도 만나고 그런 과정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또 어떤 평화의 남북 긴장 완화로 가는 그 로드맵이 좀 일정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창 동계올림픽 뒤에 한미연합훈련에 어떤 식으로 축소할 것인지 그런 데까지 어느 정도의 로드맵이 서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이 안보 문제가 대두됐을 때 한번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가는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큰 기조에서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이 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스스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레드라인은 안 넘었다라고 판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그런 부연 설명도 넣으면서 그러나 이제 과시는 과시대로 하되 선은 넘지 않는 최대 협상 테이블의 가장 높은 의자에 앉기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좀 부안해동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어떤 원칙은 지키되 그러나 안보는 한번 이제 다잡고 가는 그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북한 여자 아나운서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리춘희라고 알고 있고요. 73세더라고요. 그다음에 방금 또 우리 김준일 대표께서 말씀하신 포럼 이야기 이게 5월 16일 날 국제협력정상포럼이었더라고요. 이 포럼 시작하기 4시간 전에 미사일을 쏘아 올렸던 모양,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쐈던 모양이더라고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고재열 기자가 지적했지만 우리의 전략은 수정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북한의 역할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안보의 보수, 진보의 보수 따질 것 없이 모두가 다 안보 문제는 하나의 문제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안해동하지 말고 향후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것이 결국은 원원화에 젖달라는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추루맨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탑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좀 푹 쉬십시오. 댁에 돌아가셔서 맛있는 밥도 드시고요. 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